비새는 집에 살며 지느길 45분을 걸어 학교에 다니던 베트남 소녀. 그녀의 가슴속엔 삼성이라는 단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마침내 삼성에 입사하는 꿈을 이루었지만 그곳엔 충격적인 비밀과 싸늘한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모두가 침묵할 때 그녀는 어떤 용기를 냈을까요? 한 사람의 선택이 일으킨 감동의 파문. 지금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리엔 쩐이에요. 베트남 북부 타이응우엔 마을 가장자리에서 자랐어요. 우리 집은 비가 오면 지붕이 새는 작은 집이었어요. 아빠는 기름 묻은 손으로 오토바이를 고치셨고 엄마는 새벽에 장작을 팔러 가셨어요. 꿈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학교까지는 45분 걸었어요. 비 오는 날엔 지늘길이 미끄러웠고 맑은 날엔 붉은 먼지가 온몸을 덮었어요. 그래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친구 민이 중고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삼성이라는 글자가 반짝였어요. 한국에서 온 거야. 똑똑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만든대. 똑똑하고 정직한 사람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그날 밤 눈을 감아도 그 단어가 떠나지 않았어요. 삼성, 한국. 그날부터 그 이름은 제 꿈이 되었어요. 기술학교에 들어가 자동화를 배웠어요. 밤늦게까지 회로도를 그리며 눈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어요. 좀 쉬엄쉬엄해 선생님들이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제 삶을 바꿀 유일한 달이라는 것을. 삼성 채용 공고가 나왔을 때 이력서를 10번도 넘게 고쳤어요. 꼭 합격하고 싶었거든요. 면접날 너무 긴장해서 준비한 말을 잊기도 했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합격 메시지를 받았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공장에 출근한 첫날 깨끗한 바닥, 규칙적인 종소리, 끊기지 않는 온수를 보니 다른 세계 같았어요. 모든 부품이 목적을 가지고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어요. 첫 월급을 받은 날 계좌를 3번이나 확인했어요. 이게 정말 제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나눴어요. 엄마의 오래된 기침을 낫게 할 약값, 동생의 꿈을 이어갈 학비, 아버지의 닳고 녹슨 도구들을 새 것으로 바꿀 돈. 고향에 돌아가 그 돈을 건넸을 때 엄마 눈가에 맺힌 눈물, 아버지의 거친 손길, 동생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힘든 시간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다짐했어요. 이곳을 지키겠다고. 삼성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으니까요. 지늘길을 걷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제가 따라간 꿈이었으니까요. 공장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었어요. 품질 관리팀에서 맡은 일도 손에 익었고 기계 소리만 들어도 이상한 점을 바로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어요. 공장 한쪽 구석, 제 책상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보고서도 항상 차곡차곡 쌓아두었죠. 감독님이 지나가다 고개를 끄덕여 주실 때면 괜히 뿌듯했어요. 가끔은 수고했어, 리엔 하고 말도 걸어주셨는데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사소해서 그냥 지나칠 뻔했죠. 어느 아침, 야간조의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온도, 습도, 가동시간 같은 기록들이 줄줄이 떠 있었죠. 그런데 특정 시간대에만 이상하게 데이터 전송량이 많아지는 패턴을 봤어요. 누군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딱 그 시간에만 데이터 전송량이 집중되고 있었죠. 컴퓨터 오류겠지. 피곤한 눈을 문지르며 넘겼어요. 그 다음 주에도 같은 현상이 있었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반복됐어요. 항상 밤 12시쯤 같은 기계에서만 데이터가 복사되고 있었어요. 속이 서늘해졌어요. 품질 관리에서는 숫자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만약 오류가 있는 거라면 재빨리 조치해야 했어요. 온도가 조금만 달라도 부품이 망가질 수 있고 습도가 변하면 회로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고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퇴근하고도 공장에 남아 있었어요. 밤의 공장은 낮과는 달랐어요. 불빛은 밝은데 그림자가 길게 바닥을 덮고 있었고 기계 소리는 낮보다 훨씬 낮고 부드럽게 울리고 있었어요. 마치 기계들끼리 속삭이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12시 가까이 되었을 때 저는 큰 보관함 뒤에 앉아 있었어요. 오래 앉아 있었더니 다리는 저리고 몸도 뻐근했지만 꼭 확인해야 했어요. 그때였어요.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조용히 연문이 열리더니 키 큰 사람이 재빨리 들어왔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 저는 그 사람을 알아봤어요. 우리 공장장, 팜 부장이었어요. 팜 부장은 망설임 없이 중앙 컴퓨터 앞으로 가더니 USB 하나를 꽂았어요.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들킬까봐 숨도 잘 못 쉬었어요. 모니터 불빛에 그의 얼굴이 파랗게 비치고 있었고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10분쯤 지나자 USB를 뽑고 조용히 나갔어요. 다음 날 손이 떨리는 걸 겨우 참으며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어요. 역시 또 데이터가 대량 전송돼 있었어요. 이번에는 친구 한 명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IT팀에서 일하는 친구였는데 함께 더 깊이 로그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믿기 힘든 걸 발견했죠. 데이터는 단순히 이동된 게 아니었어요. 복사된 다음 외부 네트워크로 전송된 흔적이 있었어요. 그 주소는 우리 경쟁 회사 중 하나였어요.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있던 곳이었죠. 그날 이후 밤에 잠이 오질 않았어요. 기숙사 천장이 내려앉을 듯 답답했고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걸 신고하면 저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어요. 팜 부장은 힘있는 사람이었고 제가 거짓말한다고 몰아세울 수도 있었죠. 사람들이 저를 외면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제품이 경쟁사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삼성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해온 노력도 이룬 꿈도 다 거짓 위에 세워지는 셈이었어요. 아빠가 떠올랐어요. 오토바이를 고치시던 아빠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고장 난 걸 보면 고쳐야 한다. 안 그러면 누군가 다칠 수도 있어. 일주일을 고민하고 나서야 결심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지만 저는 삼성 본사 윤리팀에 메일을 보냈어요. 그날 밤 본 일, 데이터 로그, 외부로 나간 주소까지 전부 정리해서 첨부했어요. 그리고 보내기를 누르고 기다렸어요. 2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매니저가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철렁했고 메일함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확인했어요. 잠을 자도 어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만 계속 꿨어요. 그러던 어느 아침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공장에 나타났어요. 3명이었고 전부 한국 본사에서 온 분들이었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바로 본사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들은 3일 동안 여러 사람을 인터뷰했고 컴퓨터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저도 2번이나 불려가서 설명했어요. 그들은 많은 걸 물었지만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번째 날 공장 전체에 발표가 있었어요. 팜 부장은 바로 해고됐고 도훈 관리자 둘도 정직 처리됐어요. 거의 1년 동안 우리 제조 기밀을 경쟁사에 넘겨온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가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기뻤다기보단 마음이 무거웠어요. 존경하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안도감이 있었어요.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저는 옳은 일을 한 거니까요. 그날 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회사에 좀 일이 있었는데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렇게만 말했죠. 밥은 챙겨 먹고 다니니? 엄마는 예전처럼 똑같이 물으셨어요. 응, 잘 먹고 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잠들기 전 공장의 기계들이 떠올랐어요. 그건 그냥 쇠붙이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걸어온 믿음이,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제대로 만든다는 그 약속이요.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켜냈어요. 하지만 그 대가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공장장이 해고된 후 모든 게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공장장의 기밀 유출로 인한 베트남 공장 축소설이 돌며 회사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식판을 들고 구내식당에 들어갔어요. 안은 여느 때처럼 떠들썩했는데 제가 문을 들어서는 순간 물 위에 잔잔한 파문처럼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저를 한번 보더니 곧 시선을 피했어요. 평소처럼 제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둘씩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 혼자 빈 의자들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음식은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억지로 몇 숟갈 떠넣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복도에서도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스파이라잖아. 한국 도우려고 저러는 거래. 한국에서 돈 받았다던데. 배신자야. 저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었거든요. 그 말들은 뺨을 때리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속은 점점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노동조합에서는 퇴근 후에 모임을 열었어요. 삼성이 베트남 근로자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했어요. 일부 직원들은 아예 일을 느리게 하기도 했어요. 부품 하나 검사하는데 2배의 시간을 쓰고 데이터 입력도 일부러 늦게 했어요.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었고 관리자들은 회의 때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전화가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계속 일했어요. 기계를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했고 보고서도 빠짐없이 정확히 작성했어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어요.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일이 제게는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비 오는 화요일, 낯선 직원 한 명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20살도 안 돼 보이는 청년이었고 동그란 안경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 테스트 장비 설정하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몇 주 동안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 네, 당연히 도와줄게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그 친구는 제 손을 유심히 따라보며 집중했어요. 끝나고 나서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제 이름은 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한테 말 걸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요. 그 순간 마치 땡볕 아래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는 것 같은 짜릿함이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아직 제대로 하는 일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기숙사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 빈 강의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기술 수업을 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센터 소장님께 허락을 구하자 의외라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허락해 주셨어요. 첫날에는 민이 혼자 왔어요. 낡은 책상에 둘이 앉아 기초 전자이론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둘이 더 늘었어요. 기계 이야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왜 꼼꼼함이 중요한지, 왜 확인하는 게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약속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해야 하나요?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데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언젠가 당신이 만든 게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어요. 휴대폰 부품 하나, 작은 회로 하나에도 진심이 들어가야 해요. 정성을 다해 만든다는 건 이걸 쓸 사람을 생각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수업에 12명, 20명씩 늘어갔고 결국 큰 강의실로 옮기게 됐어요. 불이 깜빡이는 그 공간에서 밤늦게까지 회로를 들여다보고 도면을 따라 그리며 우리는 그림자처럼 벽에 기대 있었어요. 그중 몇 명은 삼성에 채용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리엔의 제자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비웃는 말처럼 들렸지만 점점 달라졌어요.
그들의 일처리가 워낙 뛰어나서 관리자들이 먼저 알아봤어요. 이제 리엔의 제자라는 말은 자랑처럼 들렸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이름이었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미니 교실 정리를 도와주다가 물었어요. 이제 와서 왜 아직도 이걸 계속하세요? 그렇게까지 당했는데. 칠판을 천천히 지우며 생각했어요. 진실은 누가 믿느냐에 따라 바뀌지 않아. 옳은 일은 혼자라도 여전히 옳은 거야. 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혼자서라도 옳은 걸 지킬 수 있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옳은 걸 선택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함께 있는 거야.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머리 위에 별들이 밝게 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환해졌어요. 아직도 속삭이는 소문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시선을 무겁게 느끼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더 단단한 걸 품고 있었어요. 진심이 담긴 일, 옳은 마음은 언젠가는 퍼져나가요.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조금씩 밀어내듯이요. 그날 밤 메일을 보낸 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베트남 철수설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며 동료들의 오해도 풀렸죠. 공장은 많이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아침이면 여전히 기숙사 방에서 일찍 눈을 떠요. 해가 겨우 지평선 너머로 얼굴을 내밀 때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디뎌요. 세수를 할 때는 얼음장 같은 물이 얼굴을 찌르듯 닿아요. 머리를 단정히 빗고 단추 하나하나 확인하며 유니폼을 입어요. 공장까지는 걸어서 딱 12분이에요. 작년엔 깨진 도로를 다 고쳐서 길도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가는 길엔 회사에서 심은 나무들이 아침바람에 살랑거려요. 처음 왔을 땐 삐죽한 막대기 같았는데 이제는 키도 크고 그림자도 제법 길게 드리워요. 정문을 지나갈 때 인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경비 몇 명은 제 얼굴을 피하며 바닥만 봐요. 그래도 저는 늘 하던 대로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해요. 공장 안소리도 예전과는 조금 달라요. 왠지 더 조용해졌어요. 공장장이 해고된 뒤로 많은 직원들이 떠났거든요. 다른 회사로 옮긴 사람도 있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눈빛이 반짝이고 손이 빠른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이젠 생산라인 뒤쪽에 새로 생긴 교육실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내요. 밝은 조명과 깨끗한 책상이 있는 그곳에서 신입 직원들에게 품질 관리 방법을 가르쳐요. 부품을 다루는 법, 문제를 보고하는 방식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알려줘요. 어떤 학생들은 저처럼 시골 마을 출신이에요. 의자에 반드시 앉아 진지한 얼굴로 노트에 빼곡히 적어요. 어느 날 안전수칙을 설명하던 중에 한 신입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명찰엔 뚜안이라고 적혀 있었고 오른쪽 눈썹 위엔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리엔 선생님, 꼭 이렇게 작은 단계들까지 다 지켜야 하나요? 마지막만 확인하면 안 되나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선배 직원들은 불편한 듯 몸을 움찔했어요. 그들도 제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말하진 않았어요. 뚜안의 말은 무례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예전엔 똑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신뢰를 쌓는 일이에요.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요. 책상 위 시연용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이걸 봐요. 누군가는 이 전화기로 아픈 엄마에게 전화할 거예요. 누군가는 아기 사진을 찍을 거고요. 누군가는 급할 때 이걸로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요. 그 폰을 뚜안에게 건넸어요. 우리가 절차 하나하나를 지킬 때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당신을 알지 못하지만 난 당신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다른 이유고 우리가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예요. 뚜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 이해가 서서히 번져갔어요. 수업이 끝난 뒤 공장 바닥을 천천히 걸었어요.
기계들을 오랜 친구처럼 하나하나 살펴보며 손으로 만져봤어요. 표면은 여전히 매끄럽고 기계는 익숙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잃은 건 단순한 데이터나 기술이 아니었을 거예요. 서로를 믿는 약속, 제대로 일하는 방식, 아무도 보지 않아도 원칙을 지키는 태도. 그 모든 걸 잃었을지도 몰라요. 삼성은 저에게 기술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었어요. 정직함이 모든 걸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알려줬어요. 옳은 길을 걷는 건 언제나 어렵지만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도요. 요즘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자주 방문해요. 새로운 설계도와 아이디어를 가져오기도 하고 현장을 함께 둘러보기도 해요. 가끔은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물어요. 혹시 리엔 쩐 씨 맞나요? 문제를 처음 알렸던 그분이시죠? 저는 그냥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저는 그저 삼성이 가르쳐준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제야 그분들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해요. 그 순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리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저 올바름을 믿는 사람들이 같은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녁이 되면 수업을 마치고 천천히 기숙사로 걸어가요. 석양이 공장 유리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요. 그 길을 걸으며 가족을 떠올려요. 아빠는 여전히 오토바이를 고치지만 이젠 가게도 더 넓어졌어요. 엄마는 더 이상 새벽 시장에서 장작을 팔지 않으셔도 돼요. 동생은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요. 명절에 집에 가면 마을 사람들은 취업과 진로에 대해 제게 묻곤 해요. 아이들은 제 얘기를 듣고 눈을 반짝여요. 어떤 아이는 삼성 로고를 그려 벽에 붙여두기도 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이름을 꿈꾸며 가슴에 품었던 것처럼요. 저는 아직 젊지만 제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줬다는 걸 느껴요. 거창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자신보다 더 큰 믿음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삼성에서 배운 정신이에요. 밤이 내려앉은 공장엔 하나둘 불이 켜져요. 마치 땅 위에 내려온 별처럼요. 교대 근무를 끝낸 직원들의 얼굴에 활기가 넘쳐요. 하지만 일은 계속돼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요. 저는 그 강물 속 한 방울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한 방울도 멀리까지 파문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